네, 안녕하세요. 위닝스탁입니다. 자, 프리마켓에서 하락을 좀 많이 하네요. 하락을 좀 많이 하고 전 저점이 깨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트에서는 또 하나 이제 봐야 될 것이, 이것이 일시적인 하락이냐, 저 위에 고점이 따로 또 있다. 예, 아니다. 이것은 한참 동안 더 내릴 수 있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여기 밑에 룸이 많이 비어 있죠. 그래서 이제 추가 하락. 자, 이제 요거가 이제 그 일시적인 거냐, 추가 하락이냐, 이제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일시적인 하락이라면 저가 매수의 기회고, 추가 하락이라면 이제 아래에서 사신 분들이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최고점에 팔면 좋겠지만 세력한테 주는 거죠. 이렇게 받아가고 최고점은 세력한테 주고, 우리는 무릎에 들어가서 어깨에 판다, 뭐 이런 거잖아요. 뭐 여기서 최고로 팔면 좋겠죠. 일시적인 하락이라면은 이 하락은 페이크, 가짜 하락입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마치 이것이 진짜 하락을 할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개인들을 털어내버리고, 예, 그리고 더 올라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다시 추가 반등 혹은 추가 하락. 지금은 이제 화두가 이제 그동안 고금리 상황과 고물가 상황에서도 놀라울이 많지, 미국의 소비가 꺾이지 않고, 약간은 뭐 변동은 있었지만 소비가 감소되는 이런, 소비가 심하게 감소되는 이런 현상을 보이지 않았죠. 우선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고정금리를 사용하는 모기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고물가 상황에서도, 이 고금리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그 부채에 대한, 모기지 부채에 대한 어떤 부담감, 그런 것이 심한 나라가 아니죠. 다른 나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고금리 상황이 되면서 이제 이자를 더 내야 되니까 이제 생활비가 쪼들리니까 뭐 아이 학원 뭐 3개 보낼 거 2개만 보내고, 외식도 뭐 한 5번 나갈 거 한 3번만 나가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 소비를 줄인다. 그래서 소비 감소가 나타난다. 그래도 요새 이제 자영업자분들이 손님이 많이 줄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아파트가 거래가 거의 없다. 예. 왜냐하면 고금리 상황이니까 아파트 살 사람이 많이 없겠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 시장이나 주택 시장이 이제 고정 모기지를 쓰긴 하는데, 모기지도 그 당시에 산 사람들은 고정 모기지지만 지금 사는 사람들은 고정 모기지 아니죠. 높은 모기지를 쓰는데, 또 미국은 나중에 이 이자를 또 바꿔치기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렇죠.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25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지금 시장이 긴장하고 있는 것은 이런 어떤 소비 감소가 혹시 나타나는, 경기 침체가 나타나는 징후에 대해서 민감하게 이제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징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다, 이런 거죠. 그동안 잘 버텨왔지만 금리 인하를 여기에서 계속 천천히, 그러니까 4.25, 4%대를 내년 연말까지 가져간다. 그럼 너무 고금리 상황이 너무 길어진다는 거죠. 그럼 그 상황 중간에 내년에 그러니까 내년 연말까지 지금 전망이 4%예요. 내년 12월까지. 아, 이건 너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파월 의장이 한 발언이 계기가 됐는데, 연준은 지금 물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다. 물가가 다시 고개를 든 거 아닌가 하고
굉장히 민감하게 이걸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런 발언을 한 거죠. 예. 이거 금리 빨리 내리다가는 물가가 다시 상승하는 일이 발생이 되겠다. 미국의 연말 이 뭐 블랙 프라이데이라든가 크리스마스 이 지금 경기를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소비를 아주 활성하게 아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소비를 하다가는 이거 물가 오르겠는데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물가의 변동 상황에 따라서 이제 많이 이제 변할 것 같아요. 근데 고금리 상황을 4%도 고금리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계속 가져간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정말 끄떡없었던 그 어떤 태풍이 오고 비바람이 불어도 끄떡없었던 미국의 어떤 소비 감소. 그래서 이제 기업들의 실질적으로 실적이 이제 좀 안 좋아지는. 근데 마이크론이 내년 1분기에 실적 안 좋을 것 같아요라고 말을 해서 뚝 떨어져 버렸거든요. 이제 반도체 기업들은 어떤 경기 민감 업종이라고 하죠. 경기를 많이 반영한다. 삼성전자도 그렇고 경기를 많이 반영한다. 그러니까 경기가 좋을 때는 뭐 전자제품도 잘 팔리고 또 기업들이 이제 반도체를 미리미리 막 사들이죠. 근데 이제 창고에 쌓아놨는데 이제 더 이상 창고에 쌓아놓을 필요가 없다. 창고가 꽉 찼다. 그리고 기업들이 이제 미래를 내년도 사업을 전망을 하면서 이제 재고 수준을 어느 정도 유지해 갈 것인가. 앞으로 이제 좀 경제 사정이 좋을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반도체 업체들로부터 막 사들이죠. 그래서 막 이제 재고가 부족할까봐. 그래서 이제 벤더라고 하죠. 이제 1차 벤더, 2차 벤더들한테 이제 대기업들이 현대차나 이런 그런 기업들이 이제 그 하청 업체들, 이제 부품 업체들한테 내년도 이제 어떤 예산이나 이제 사업 계획을 세우면서 자, 내년도 뭐 어느 정도 이제 부품을 어느 정도 공급할 준비를 해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한단 말이죠. 반도체 업체들도 이제 엄청나게 많은 이제 상관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이크론이 내년도 이제 1, 4분기 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시장이 이제 어머나 하고 놀란 거죠.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럼 내년에 시장 경제 사정이 침체를 보일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동안에는 이제 고금리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전에 워낙에 이제 경제 사정이 좋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러니까 22년도에 금리를 확 올리면서 이렇게 올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이 있나 보자 했는데 경제가 무너지지 않았어요. 잘 버티네. 뭐 그때 뭐 경착륙이니 연착륙이 얘기 나오면서 이상하리만치 잘 버티네. 근데 이 잘 버티는 것을 언제까지 계속해도 잘 버틸 것이냐. 그러니까 내년도 전망을 보면서 좀 불안한 거예요. 내년 12월까지 4% 금리라고? 그러니까 지금 많은 기업들이 이제 이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서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면서 꿈에 부풀어 있었거든요. 이제 금리 내리면은 주택 시장, 미국의 또 인테리어 업자들 내년에 이제 좋겠구나 하고 있었는데 김새는 얘기를 해버렸죠. 금리 내년 12월까지 4%야 이렇게. 그러면 다들 사업을 이제 뒤로 미루는 거죠. 26년에 가서 봐야겠다 이렇게. 그러면서 자칫 잘못하면은 내년에 지금 마이크론 이야기도 그렇고 이제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화려했던 나날들은 이제 다 저물어 가고 이제 조정의 시간이 오는 거 아니냐. 잠시 이제 쉬어가는 시간들. 그래서 미국이 다른 나라들은 경기가 안 좋더라도 미국이 멀쩡했는데 결국에는 미국도 소비 감소가 나타나고 그렇게 해서 뭐
경착륙이든 연착륙이든 경기 침체 양상을 보일 거다. 그러면 기업들의 실적은 이번 4분기가 이제 최고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에도 이제 기업들이 지금 실적의 뭐 30%, 50%, 많게는 막 100% 이상의 실적을 낼 수 있을 것이다. 내년에. 그러면은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여기가 끝이구나. 예, 이제 이 정도 실적이 피크구나. 예, 이제 그런 느낌이 들게 되면은 이제 주가는 그것을 선반영하죠. 예, 뭐 주가가 보통 이제 6개월 선반영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시험대에 올리게 된 거예요. 오늘 그 뉴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 미국 국회에 부채 한도를 해제해 달라. 부채 한도 해제해 달라. 돈을 무한정 찍어버리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국회에서 또 여당인 공화당에서 마저도 38명인가가 찬성표를 던져가지고 이번에 반대표를 던져서 이번 연방 뭐랄까 예산안 통과가 부결이 돼 버렸어요. 자, 이런 상황인데 내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을 이제 운영할 건데 이 트럼프 이 행정부에서 내년에 이 미국의 경기 침체나 이 소비 감소를 이제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막아내는 거가 아니라 사실은 경제를 성장시켜야 돼요.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본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돈을 찍어서 돈을 풀어가지고 사람들이 소비를 하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굴러가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한테 말을 해야겠죠. 너무 물가를 뭐 2% 고집하지 마라. 예. 물가 조금 높으면 어떠냐. 예. 파월 의장이 너무 고집스럽게 뭐 물가 2% 얘기를 계속 이제 너무나 하니까 자 물가 좀 오르더라도 일단 금리 좀 내리고 보자. 이것을 파월 의장이 이제 받아들인다 하면은 내년에 또 돈을 찍어대면서 물가는 좀 오르겠지만 다시 또 한 번 또 가는 거죠. 네. 근데 파월 의장이 이걸 완전히 완강하게 거부해버린다. 원래 사이가 안 좋거든요. 파월 의장이 이걸 완강하게 거부해버리고 다음번 금리 결정할 때 이런 식으로 물가 이제 오르면 우리 금리 내리는 건 아예 중단할 수도 있다. 심지어 올릴 수도 있다. 뭐 이런 말까지 해버리면은 시장은 완전히 충격을 받아버리겠죠. 근데 이제는 이제 앞으로 이제 미국의 경제가 앞으로 내년에 어떻게 될지를 바라보면서 근데 지금 주식시장의 반응은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내년도 이제 경제 전망을 보면서 미국 경제가 내년도에도 아무 이상이 없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사람들이 돈을 펑펑 써대고 그래야 되는데 조금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정하는 그런 모습. 원래는 많은 전문가들은 상고, 그러니까 전반기까지는 좀 추가로 상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12월로 가면서 상고 하저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잘못하면은 조금 더 빨리, 상고가 없어져 버리고 바로 그냥 이렇게. 그리고 이제 걱정되는 것은 이제 우리가 21년도에 물가 상승 한번 경험해 봤잖아요. 그러면서 다음번 물가 오를 때는 그거는 진짜로 이제 못 막을지도 모른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나타날지도 모른다. 왜냐면 고금리 상황에서 물가가 올라버리게 되면 연준은 5%도 좋고 6%도 좋고 7%도 좋고 계속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엄청난 고금리가 발생이 돼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2% 정도, 그러니까 1%대, 0%대 금리인 상황에서 물가 상승이 발생이 되면은 그거는 막을 수 있어요. 금리를 올릴 수 있으니까. 근데 4%대 금리에서 물가가 올라가 버리게 해서 그걸 막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버리게 되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이제 그러니까 너무 고금리를 올려버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달리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런 일이 만약에 발생돼 버리게 되면 주식시장은 완전히 쇼크를 받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에도 뭐 조정이라는 건 없고, 예, 올해처럼 계속해서 1년 더 나스닥이 상승을 한다. 그것은 정말 그야말로 레전드를 찍어버리는 거죠. 미국의 소비 감소도 없이 물가는 계속 내려가고, 예, 기업들의 실적은, 예, 그러니까 24년도 대비 25년에 다들 한 30% 50%씩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모르겠어요. 하여튼간에 기업들이 지금처럼 성장을 하려면은 돈을 찍어서 푸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물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민자들을 많이 받아들여서, 예, 저임금 노동자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중국과 이제 사이좋게 지내면서 그 중국에서 들어오는 저렴한 제품들을 사용하면서, 예, 저물가를 유지를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금리를 내려서, 예,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면서 기업들의 실적을 향상시키고, 예, 그리고 각종 이제 복지 예산을 확대시키면서, 예, 이제 은연중에 돈을 푸는 거죠. 그렇게 해서 소비를 이렇게 늘려 나가고, 이런 방향으로만 착착착착 간다면은 내년도 전망이 좋은데, 이민자들도 내쫓고 중국과 통상 마찰을 해서 관세를 높이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어떻게 저물가를 유지를 할까? 예,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전망이 되는 것은 다시 미국의 물가가 좀 고개를 들 가능성이 좀 높다. 그 상황에서 연준이 금리를, 예, 시원하게 내리기는 어렵다. 그렇다면은 결국에 고금리 상황이 내년도까지 유지가 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소비의 감도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시장은 그것을 미리 감지하고 먼저 하락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예, 우리는 지금 이제 이러한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각자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고, 또 매일매일 나오는 뉴스들을 잘 청취를 하시면서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이제 바뀌어가는지, 그것을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항상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에 나오는 악재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게 큰 음봉으로 반응을 보인다. 그러면은 추가적인 조정이 약간은 좀 불가피하다 보여집니다. 이건 이제 계속 올라가야 된다고 외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만 내려도 싫어요. 예. 조금만 내려도 싫고, 하지만 전체적인 차트의 밸런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이제 저번 주, 저저번 주 영상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상승은 과해도 너무 과하다. 이렇게 가다 보면 이런 음봉을 맞게 된다. 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과해도 좀 너무 과하다. 그래서 이제 과한 것을 넘어서서 이제 가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음봉을 맞게 됐는데, 이제 여기에서 어느 정도 선에서 이렇게 방어가 될 것인가를 보면서 이제 이게 참 이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죠. 예. 보통은 주가의 이 기본 개념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렸다 이러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하락하기 시작해서 계속 하락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쇼치기 너무 편하겠죠. 예, 하락했다가 상승했는데 계속 상승한다. 그러면 그냥 올라가네? 가서 사면 되고. 예, 주식 투자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가는 듯 하다가 떨어지고 막 떨어지는 듯 하다 올라가고. 그 신호 파악, 어디서 이게 어떤 신호를 보고 내가 매매를 해야 되는지 이 신호 파악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식 투자가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뭐냐면 이렇게 뾰족하게 올라갔다가 음봉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면 계속 내린다. 그러면은 안 돼요. 예, 주식 투자가 너무 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의 그러니까 숙명은 뭐냐면 쉬워서는 안 된다는 게 숙명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음봉 나오기 시작하면 쭉 떨어진다. 그러면은 그럴 확률은 적어야 돼요. 예, 다수의 확률로 이렇게 양봉 보이다가 음봉 나오면 그 다음부터 쭉 떨어진다. 그러면 우리 모두 다 여기 가서 숏을 치면 되겠죠. 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게 그 기본 패턴이고 항상 패턴을 우리가 공부할 때는 매우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패턴을 공부하게 되면 그 패턴을 가지고 이 차트 쪽으로 와서 이제 사람의 습성이라는 것이 패턴을 알게 되면 패턴을 보면서 차트를 분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거 어떤 패턴이구나 하고 여기서 이제 베팅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패턴을 보면서 그 분석을 하는 것은 정말 금지해야 돼요. 이게 참 약간 좀 어폐가 있는데 패턴은 알고 있대. 그걸 보면서 차트에 대입을 해서 바로 이렇게 매매를 하려고 하는 것은 이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이 얘기 하다 보면 또 너무 한 몇 시간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 좀 그렇고 이게 하여간 무슨 얘기냐면 어떤 패턴을 보고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방금 제가 말했잖아요. 이렇게 뾰족하게 올라갔다가 음봉 나왔다고 해서 계속 내려가는 그런 패턴은 없다. 그러면 그런가 없다 하고 그걸 갖다가 거기서 이제 그러면 여기서 매수 들어가야겠구나. 예, 이렇게 단순 논리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주식 매매는 이 매매 그 작성법, 이 매매 작성 계획법, 그러니까 매매 계획법이죠. 이 매매 계획법이라는 것이 따로 있어요. 이 안에 차트 분석법도 있고, 그다음에 자금 관리법도 있고, 또 뭐 심리 또 그런 분석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제 매크로 분석하는 방법도 있고, 자, 그래서요, 이번 파월 의장의 발언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파티를 즐기던 사람들이 갑자기 술 먹고 막 파티를 즐겼는데 흥청망청 갑자기 술이 딱 깨버린 거죠. 하면서 이제 갑자기 술이 확 깨가지고 술 막 취해 있다가 갑자기 술 깰 때 느낌 아시죠? 갑자기 술이 깨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왜냐면 올라가는 당시에는 그런 하락에 대한 경고성 이야기들은 귀에 들리지도 않거든요 이런 건. 자, 오늘 CPI가 나올 것 같은데 또 금요일이고 선물 옵션 또 만기인 것 같아요. 그런 거 다 겹쳐가지고 오늘 상당히 큰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그런 시기이네요. 자,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